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역교론 처음 이제 강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예, 강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강독 강의 진행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강독 목록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목록표를 먼저 올리고 앞으로 이제 진행할 이제 그 강독 순서들을 이제 페이지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출 문제 있죠. 이 기출 주제나 아니면 제가 나올 것 같은 그 수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나올 그 예상해서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강의 시간 강독 목록은 제가 강독할 내용이에요. 되게. 근데 요게 이제 관련 보충 자료 목록 있죠. 근데 요 부분은 뭐냐면 각자 읽으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이게 제가 다 읽었는데 너무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은근히 이게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면 여러분들 한번 그 기초에 안 나왔지만 볼만한 부분들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역교론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보충 자료 목록이 좀 적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사라든지 뭐 세계사 이렇게 넘어가면 상당히 여기 부분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약간 채워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역교로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역교로 이제 기본서는 아시죠? 기본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녹색 책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남색 책을 보고요. 그리고 녹남을 중간에 이제 끼워서 파란 책이 있어요. 예, 파란 책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끼워서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파란 책 안 봐도 되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아니죠. 파란 책은 꼭 보셔야 돼요. 예, 파란 책만 있는 내용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모형이라든지 그다음 탐구학습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사회 비판 방법에서 외적 비판, 내적 비판 뭐 이런 것들은 파란 책만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시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노난 파가 기본적인 기본서예요. 기본서. 이 기본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갈색 책이 있고요. 예. 검은 책이 있고 평가책이 있어요. 예. 평가책. 그 다음에 이제 구상책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게 뭐 그렇게 기출 빈도가 높진 않거든요. 가끔씩 한 문제 나오긴 하는데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보고 예, 제껴두고 요 정도에서 제가 이제 발제독을 할 거예요. 여기에 발제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신간이 있죠. 요번에 한 5, 6점 정도 시험 문제 나오는 신간이 있는데 이제 그게 첫 그림이죠. 역사교육의 첫 그림이라는 책 있죠. 음. 요게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처럼 뭐 그렇게 큰 비중을 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은 좀 없지만 적어도 내년 2, 3점 정도는 꾸준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간이고 근데 요거는 제가 3월 달에 강의를 할 텐데요. 이 방법은 이제 어떠냐면 지금 교육과정 아시죠? 지금 교육과정을 제가 그 뭐냐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할 때 이제 따로따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그 분리시켜 갖고 하고 있는데 한 3, 40분 정도 한 10타임 내고 해가지고 뭐냐면 진행을 할 거야. 요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올릴 테니까 3월 달에 이제 이거는 진행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동시에 제가 이제 서양사로 넘어가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역교론 관련된 내용 그 공부 방법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냐면요. 역교론 같은 경우에는 10문제 나오면 거의 7문제, 8문제는 기출 주제에서 나와요. 예. 물론 어떤 분은 이제 올해 문제나 그다음에 20년 기출 보고 기출 주제가 적지 않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이한 거고 특이한 거야 지금. 예. 되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기출 주제에서 상당히 나왔어요. 나왔고 그러니까 10문제든 8문제 정도 나왔고 2문제 정도 한두 문제는 기출이 아니라 다른 데 나왔거든요. 예. 그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는 여러분들 기출 주제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그럼 나는 기출이 아니라 뭐 이상한 데를 파가지고 이제 보겠다. 뭐 논문이라든지 잘 보지 않는 책들. 그래서 구상책에 한두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난 거기에 파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음에도 또 그렇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효율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작년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나온다. 그 생각은 버리시고 한 5, 6년 정도 이렇게 기출 주제의 흐름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역교론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기출 주제를 파두셔야 된다. 그래서 역교론은 딱 틀만 딱 잡아놓으면 상당히 공부가 편해요. 세계사나 한국사처럼 이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항상 반복되고 나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만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깐 이제 공부 방법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제 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제가 이 녹색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이 녹색책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역사 교육의 어떤 이제 목적부터 해서 교수학습 평가까지 쭉 있는 거야. 그 안에 목적, 내용 선정, 그다음에 교수학습 내용 조직, 교수학습 유형, 교수학습 모형까지 다 평가까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죠. 여기가. 예. 여기는 이제 녹색 책을 베이스해서 파란 책을 이렇게 보조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파트가.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요거 보기 전에 요게 흐름을 좀 약간 좀 보고 나서 이제 강독 강의를 좀 진행을 할게요. 예. 자, 여기 뭐 써노트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제가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도표를 만드는데 일종의 녹색책을 읽을 때 일종의 이제 뭐냐면 흐름도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도. 자, 역사 교육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 목적. 그래서 여기는 뭐 내재적 가치나 외재적 가치 이렇게 있는데 이 목적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세뇌 문제 나왔어요. 교황국사 역사를 강조할 경우, 민족 공동체의 역사를 강조할 경우,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설정돼 있으면 목표가 이제 설정이 돼야 돼. 목적은 약간 추상적인데 반해서 목표는 구체적이죠. 그 목표 안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주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학생 목표 관련된 걸 쓰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파란 책이나 녹색 책 이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론은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건 같지 않아. 여기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그 목표 설정 나올 때 보면 대개 이제 뭐냐 어떤 지도안이 주어지고 어떤 내용이 주어지고 여기에 대한 학습 목표를 설정해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뭐냐면 여기 이제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는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그다음 모의고사 제 문제 이제 많이 냈는데 요걸 보고 목표 설정하는 방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영역별 목표를 물어보죠. 뭐 지식 이해, 기능. 요즘에는 가정이 포함돼서 가정 기능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가치 태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 선정 넘어가기 전에 역사 교육의 내용 그 요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크게 이제 역사 지식, 역사 사고, 역사 태도인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개념과 일반화 여기 개념과 일반화 여기 많이 나오고 이 개념은 이제 개념학습하고 연결돼 있죠. 개념학습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표 설정하고 나서 내용 선정을 이제 넘어가는데 내용 선정 무슨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있죠. 무슨 내용은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선정도 학문적 측면, 학습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예전에 한 10년인가 11년 2차 기출 문제인데 2차 기출 문제 때 이걸 통째로 물어본 적 있어요. 학문적인 어떤 내용 성정과 학습자 내용 성정, 사회적 내용 성정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학문적인 내용 성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학문적 내용 성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뭐냐 본질적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 그다음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본질적 중요성, 도구적 중요성이 나오는데 예전에 뭐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도 잠깐씩 나오긴 해요. 예.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뭐 역사교육 선정 기준이 나오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 선정을 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내용 조직 원칙과 유형인데, 내용 조직은 원칙은 이제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누죠. 교육과정 내용 조직. 교육과정 내용 조직은 국가 중심이에요. 국가가 이제 설정을 한 건데, 국가가. 여러분들 뭐 7차 교육
교육과정이나 개정교육과정이 나왔다. 다 이건 국가가 교육부가 만든 교육과정 내용 조직이죠. 요걸 이제 바탕으로 이걸 기본으로 교과서 내용 조직과 수업 내용 조직과 연결돼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교과서 내용 조직을 조직할 때 어떤 이제 교과서 편집자의 어떤 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내용 조직 같은 거 수업 내용 조직은 여기는 교사가 주체죠. 교사의 어떤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걸 이제 재구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과정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재구성이라는 키워드를 해가지고 20년 기출문이 나왔고 갈색책이 또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재구성을 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과정 내용 조직을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내용 조직을 구성할 때 내용 조직 원칙이 있어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이 원칙들 외워두셔야죠. 시험 문제 예전에 계열성이 좀 약간 나왔고 통합성도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계열성 중에 여러 가지 계열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환경학대법이에요. 환경학대법. 환경학대법. 요거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환경학대법 삐아지 이론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발달 단계 심리학. 예. 환경학대법이고 환경학대법이 어떻게 적용됐는가? 적용할 때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급별 조직 방법이나 내용 차이 조직 방법 이런 거는 계열성 학법에서 지금 현행 교육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중학교는 이제 근대 이전, 그다음 고등학교는 근대 근현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급별로 내용 차이를 조직에 해서 계열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이제 나성형 교육 과정이 있어. 이 나성형 교육 과정은 역사과에서는 그렇게 강조되진 않아요. 네, 역사과에는 강조되지 않고 예전에 이제 그 통합사회형 문제가 있었어요. 예, 02년 예전에 02년 기출 이전에는 통합사회 문제가 있었는데 요때 이제 나성형 교육과정이 한번 나왔어요. 네. 근데 이때 나성형 교육과정도 이제 보면 일사지디 뭐냐면 역사를 같이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나성형 교육과정을.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사과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융합을 좀 강조하잖아요. 융합. 융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성형 교육과정도 한번 현재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 조직 보죠. 교과서 내용 조직할 때 이제 교육과정 내용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편집자의 어떤 내용 조직을 이제 교과서가 이제 교과서 편집자의 어떤 그 관점에 따라 내용 조직을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내용 구성 유형이 있는데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2010년도에 설명형, 학습형, 이야기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설명형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많이 쓰인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학습형 같은 경우에 탐구학습하고 연결돼 있죠. 지식의 가정을 강조한다는 거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과서 단계가 있고 수업 내용 조직을 보면 이제 수업 내용 조직은 이제 중심이 교사죠. 네, 수업 설계와 관련된 거야. 수업 설계. 수업 설계. 그래갖고 이제 수업 설계에 관련된 거고 거기에 이제 보면 녹색 책에서 세 개의 단어를 이제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단원 구성과 학습 활동 차별 구성, 그다음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 사례 중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예전에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냐면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이거죠. 우리가 이제 아는 연대기적 방법, 연연대기, 주제 중심 방법, 문화권 내용 조직 방법 그죠. 요거는 그냥 기출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 네. 한 문제씩. 이번에 이제 분야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항상 이제 나오는 특징이 있어. 그 명칭을 써라. 명칭. 이거 명칭을 하려면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그걸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의점이 뭐냐 뭐 이런 식의 패턴이 그래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녹색 책을 기준으로 해서 파란 책도 같이 보세요. 왜냐면 녹색 책에 있는 내용도 있고 파란 책만 따로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뭐 사회과학 내용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야 파란 책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잠깐 이제 하면 그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간지역적 접근 방법. 요거는 이제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갈색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비판 차원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그 갈색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갈색 책에 있는 간지역적 접근 방법도 내용 조직하고 관련돼 있어요.
역사과 내용 증식 방법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으로 넘어가죠. 예. 교수학습 방법은 수업 설계와 수업 모형으로 나누는데, 수업 설계는 아까처럼 얘기했죠. 여기 이제 수업 내용 조직하고 연결돼 있다고요. 수업 설계는. 그리고 수업 설계 관련돼 갖고 이용호 교수가 예전에 사례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예. 연상의 원리, 뭐 제한된 사고 유도형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2번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진 않긴 하는데, 요것도 이제 파란 책에 좀 보시고 노란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모형이 있죠. 수업 모형은 크게 이제 교수학습 유형과 내용 구성 유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수업 모형은 어떤 거냐 하면, 이거는 이제 수업 설계는 역사 교사가 주치잖아요. 역사 교사가. 근데 이 수업 모형은 어 그 역사 교육학자 또는 교육학자가 주치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뭐 하는 그 수업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수업 사례를 분석해보고 뭐 이념적인 어떤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뭐 탐구학습 방법, 그 다음에 비교학습 방법 등등등등 있죠. 예. 그래서 이건 꼭 한두 문제씩 나와요. 수업 방법은. 수업 방법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역경훈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여기에서는 꼭 한 문제씩 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볼 때도 계속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교수학습 방법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교수학습 평가가 있죠. 교수학습 평가가. 예. 그럼 교수학습 평가 예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것도 은근히 이제 요즘에는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되게 이제 그 평가책 교수님, 평가책 쓰시는 교수님이 있어. 최머시기 교수님이. 그분이 이제 들어가시면 2년마다 한 번씩 꼭꼭 내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구성법이 이제 지금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수학평가가 평가책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평가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요번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평가책이. 작년에는 서술평가의 원칙이 갖고 이제 그 선다형이죠. 선다형. 말이 없네요. 서술평가고 선다형이죠. 선다형 원칙 같은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번에는 안 나왔어. 아마 그 교수님이 안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근데 그 교수님이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 안 나왔다고 내년에 꼭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 흐름을 볼 때는 요 평가책 부분은 수행평가, 서술평가, 선다형 관련된 내용은 봐두셔야 돼. 요거는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교재 부분은 이제 하고 이제 끝낼게요. 예, 여기서. 자, 교재는 교과서, 연표, 역사지도, 지역사, 문학정보 등, 드라마 등등 있는데, 교과서는 예전에 한번 은근히 많이 나왔거든요. 2010년도 이전에는. 근데 이혼에는 좀 약간 흐미미해. 예. 그래서 좀 교과서 낼 때도 뭐 비판적인 내용, 교과서의 어떤 문제점 이렇게 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연표나 역사지도는 은근히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지역사. 지역사도 92년도에 시험 문제 나오다 딱 한 문제 나왔다가 또 항토사죠. 그러다가 한 20년도인가? 22년, 1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또 한 문제 나왔어. 올해 또 나왔죠. 그래서 요 지역사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도 한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역사 여행, 역사 영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현장학습 부분도 있는데, 이 현장학습 박물관 수업 관련돼 갖고 이번에 한번 나왔죠. 현장학습의 유의점 쓰시오. 근데 현장학습 장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현장학습 장점은 14년도에 나왔어요. 예, 그대로 나온 거예요. 기출 내용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표가 어디 있냐면, 제가 이제 경기도 북소리 경기도 서브노트에 올려놨어요. 다운 받아 보시면 요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녹색책 강독을 하실 때 요 표를 보고 좀 약간 머리에 이제 마인드 맵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독에 들어가죠. 강독에. 자, 여기 보면, 자,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요. 녹색책 보면 15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니까 녹색책을 중심으로 해갖고 쭉 강독을 할게요.
이거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파란 책 내용을 좀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 강도표 있죠? 아까 그 강도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처음에 할 게 이제 역사교육의 목적이에요. 예. 목적이라는 건 목표보다 좀 추상적이고 어떤 방향성을 이제 알려주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제 뭐 교훈의 획득, 유산 전승, 현재의 이해, 인격과 교양의 역사, 그다음 뭐 역사 의식과 역사 사고력 함양, 요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자,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 교훈의 획득 관련된 내용이야. 교훈 획득. 자, 여기 이제 교훈의 획득은 뭐냐면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이 즉 역사가 유용하다 보는 거다.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 교훈 획득 부분은 역사라는 과목이 등장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역사학의 이전부터 서양이나 한국이나 그다음 중국이나 다 여기 강조하는 거야. 역사를 교훈 삼아서 뭔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 교훈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노노의 옹고지신이라든지 어, 자치통감, 동국통감 이런 것들은 역사의 교훈성을 강조하는 거죠. 예, 역사의 교훈성을 강조하는 거다. 예.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우리나라 책에서 감자 붙은 거 있죠. 역사책 감. 요 감은 예, 요 거울 간자죠. 거울을 이제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지금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교훈을 얻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고양성을 부각시킨 거고 서양 역사가들도 그런 것도 있어요. 헤로도스라든지 이런 것도 다 교훈적 역사를 강조하죠. 이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삼국사기에도 이런 내용도 있죠. 삼국사기에도. 예. 그래서 김부식이 뭐 성운의 후세의 경계를 위해서 역사를 기술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역사학의 어떤 그 교훈성을 강조하는데 그럼 교훈성의 장점이 뭐냐? 자, 교훈성의 장점은 첫 번째로 보면 역사를 연구하는 과거의 많은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죠. 그러면 이게 굵기가 잠깐만요. 이거 별로 안 굵네요. 예. 하여튼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예. 여기가 첫 번째 교훈의 역사를 강조할 때 장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쭉 넘어가 갖고 두 번째 장점이 뭐냐? 두 번째 장점은 자, 여기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 역사가 그 두 번째 장점은 역사를 선악의 진위에 대한 판단 인식은 역사 도덕 교육의 유용성이 있다. 뭔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을 아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선악 판단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거 연결시켜서. 예. 자, 근데 보통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시험 문제 나와요. 단점이. 예. 그래서 이 교훈의 역사를 강조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오고 목적은 문제 볼 때는 단점이 시험 문제 나오죠. 예.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단점을 한번 볼게요. 단점을. 예.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단점이 나오는데 자, 역사학은 사건의 일회성이나 특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은 과거 사례를 찾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동일한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래서 지금 뭐냐면 문제는 지금의 상황에서 풀어야지 예전의 상황에서 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나왔던 것들은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일회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지금의 큰 공을 뭐냐면 줄 수 없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 역사는 그 있고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자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그런 인식은 역사를 치자학문으로 여기는 것으로 자칫 뭐냐면 지배층 중심의 역사를 서술할 유연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 이거죠. 앞에서 얘기한 좀 동국통감, 뭐 자치통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다 이제 뭐냐면 역사를 이제 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걸 이제 초점 맞춰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배층 중심의 역사 서술에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과거 사건에 대한 관점의 평가를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내세운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관점의 평가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고려 삼을 것인가는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판들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여기까지가 단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단점이고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 예, 반론.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어. 파란색이 없는데 녹색책이 있어요. 그럼 반론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역사가 특정 사건을 특수한 사건을 기술하더라도 암남리 이전의 사건 유사성을 고려하게 된다. 예.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인간 활동에서 유사성이 많이 있으므로 비록 한 사건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이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역사 사건은 일회성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현재 큰 도움이 못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꼭 100% 뭐냐면 그 동일하진 않지만 유사하게 7, 80%는 동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냐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본 과거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동일한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비슷한 유형들을 파악하면 나름대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죠. 예. 그리고 오늘날 역사를 취재한 걸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 그동안 역사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한 추세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얻은 교훈을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지표 삼는 유용하다. 요 두 번째 반론은 앞에 이제 두 번째 단점에 대한 반론이죠. 그래서 역사의 치자학문이다. 근데 과거에는 뭐 치자학문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의 역사 같은 경우, 민중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대상을 확대를 했죠. 역사 연구 대상을. 그래서 요즘에는 지배층보다는 좀 더 예전에는 조명을 비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조명을 비춰주면서 다양한 이제 계층이나 인간 군상에 대한 역사를 서술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현대의 역사하고 맞지 않다. 비판 자체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에 대한 반론 내용들을 이제 구성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파란 책에도 있는데 파란 책이 이제 언제 어디 있냐면 파란 책 36페이지에 있어요. 파란 책. 자, 파란 책 36페이지에 있는데 파란 책에서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하죠. 역사적 교훈이라고. 앞부분은 이제 뭐 남색책과 동일해요. 그럼 각자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하지만부터 좀 읽어볼게요. 하지만부터. 자, 뭐 겹치는 내용도 있긴 있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역사의 교훈을 이제 강조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요걸 이제 하죠.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건은 특징은 고유한 데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으며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렇게 있죠. 자, 두 번째로는 교훈을 얻을 경우에 이것도 이제 녹색책하고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과거 인간의 행위를 자주 선하게 논리로 판단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이 경우 역사 교육은 윤리 교육과 그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윤리 교육인지 무슨 역사 교육인지. 그죠? 그래서 예전에 뭐 경사일체의 어떤 교육 이런 거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세 번째로는 자,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역사 교육은 대체로 역사를 치장으로 이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역사 교육의 내용 역시 지배층 행위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많다. 이럴 경우 역사 교육은 다수 구성된 말과 행동의 소홀히 다루기 쉬우며 역사학의 대중화에 대한 경향에도 역행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역사학의 대중화라는 거죠. 역사의 대중화. 예. 자, 역사학의 대중화인데 역사의 대중화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용어는 이 역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는 거 역사학의 대중화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맥락을 봐야 돼. 그 역경 같은 경우는 용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용어를 쓰더라도 다른 의미에서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뭐냐면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역교동 용어가 지금 정확하게 이제 포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교동 같은 경우는 좀 읽기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맥락을 봐야 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역사학의 대중화는 뭘까요? 역사학의 대중화는 쉽게 쓰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대중을 소외시키는 거죠. 역사 연구에서. 예전에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했잖아. 근데 이제는 역사를 연구할 때 대중의 역사도 같이 연구한다. 그래서 그 역사 연구의 폭을 넓힌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녹색지에 넘어가죠. 유산의 전승의 역사를 볼게요. 예. 자, 유산의 정승이라는 건 뭐냐면 그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강조할 때의 문제점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 역사가 유용한 다른 이유는 유산의 전승이 효과적이라는 거다. 그래서 한 사회가 그 조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의 동질감과 정체성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해서 아랫세대에게 조상들의 유산을 전수할 필요가 있고 역사교육 그 소임을 담당한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사를 배우는 이유가 이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사를 다 배우잖아. 역사를. 그걸 통해서 이제 유산의 전승의 의미가 있죠. 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시키고 이런 것도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산 전승의 목적이 나오죠. 목적. 자, 목적은 한 사회나 국가의 타자와 구별되는 공통된 유산의 정통이 있다고 보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공통된 과거, 현재의 공통 관심사, 미래에 대한 공통의 열망 등을 매개로 하나의 공동체에 묶인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임진왜란 때 이순신 활동을 보고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순신에 공감을 하죠. 잘 싸웠다. 그리고 이토 시험을 저격하는 걸 보고 안중근이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냐면 이 유산의 전승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강화시킨 거죠. 예. 거꾸로 이제 일본 애들 볼 때는 그 안중근을 이제 그 이토시를 쏜 것을 테러리스트다, 만행이다. 얘네는 생각을 할 거냐. 그런 남대로 얘네들도 이제 어떤 정체성이 형성된 거지.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음으로써.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는 역사를 당연히 필수 과목을 이제 정하고 민족사를 중심으로 영웅이나 국가의 승리를 하락의 각오를 기준 교과서를 배포하고 교육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박은식이나 신채호 같은 민족주의 사학자들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얘네들 강조하는 게 뭐 혼, 백, 국수, 민족 정신을 강조하죠. 예. 다 이게 유산의 전승에 관련된 역사예요.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 문제가 있어. 비판. 그래서 비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여기에서 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비판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자, 첫 번째로 유산의 전승이 포방하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민족주의 가인으로서 역사의 실패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네.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예를 들어 갖고 일본 애들은 이제 그 보니까 자기를 평화의 민족이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걸 좀 그래.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일본사 있어요. 뭐 이야기 쉽게 쓴 일본사라고 있는데 그 일본 저자가 이제 쓴 건데 거기 일본의 민족성을 얘기할 때 일본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해할 수가 없죠. 그쪽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규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너무 강조하고 민족주의 가인으로 역사교육 실패할 수 있다. 흔한 말로 이제 국뽕에 취해가지고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동유산을 전수로 역사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실용적 목적이 과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의 가치보다 현재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내용 성정하고 연결되는데 현재의 가치를 강조할 경우에는 역사적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제껴두죠. 그래서 일본의 한국사관이라든지 뭐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뭐냐면 비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그러나부터가 반론이에요. 그러나부터가 이거 또 시작이네. 그래서 반론을 이제 보면 첫 번째 반론을 볼게요. 앞에서 이제 민족 정체성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이제 반론은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건 역사성을 지니고 있어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계속적 연구 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잠정적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 있다. 나름대로 민족의 정체성을 연구를 통해서 뭐냐면 밝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폐쇄적이고 평화판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많은 피해를 끼치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 민족이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민족주의 바탕 역사교육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가인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죠. 이게 그래서 세계화 시대 때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것을 확보해야지. 뭐냐면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잖아.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패권 국가의 어떤 그런 이념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세계화가 된다는 거죠. 이건 진정한 세계가 아니죠.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 보편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죠. 세 번째. 자, 그 실용적 가구에 입각하여 역사교육을 정권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유형과 무형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가치는 올바르게 인식하고 세계사적 보편성을 관련시켜 역사교육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실용적 역사관, 정치적으로 목적하는 거 이런 것들의 반론이죠. 그래서 이건 그 비판과 그 반론 이렇게 이제 또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파란책 있죠? 파란책 38페이지 펴보세요. 38페이지에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치 역사죠. 예, 앞에 이제 유산의 역사, 유산 전승의 역사와 똑같아요. 말만 좀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읽었으니까 대충 여기에서만 이제 얘기한 것 보죠. 자, 여기 단점 관련된 내용들 좀 볼게요. 단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8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98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증번호 알려드리면 그 인증번호 좀 기억했다가 나중에 인증 댓글에 적어주시면 돼요. 이벤트 하시는 분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인증 댓글을 이제 좀 인증번호를 기억했다가 그 밑에 그 인증 그 이벤트 게시판에 가서 좀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한 강의당 제가 인증번호를 3개 정도 알려드릴게요. 3개. 예, 3개 정도 알려드리는데 가끔 제가 하다가 강의에 몰두해가지고 인증번호 잊어먹을 수가 있어. 네. 그럴 때는 좀 약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두 개 정도 이제 인증번호 알려드릴 때도 있어요. 인증번호를 알려드리는 걸 까먹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단점이 이제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우선이나 이제 우선 여기부터 단점이 시작돼요. 여기에서부터 단점이 시작돼요. 단점. 네. 그래서 이제 여기야 보니까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7가지로 구성되어 있네요. 단점이 되게 많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뭐냐면 녹색 책에 있는 내용보다 이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 더 많아요. 여기 보면. 자, 우선 이제 이 민족의 공동체를 강조한 역사 교육은 어떤 문제점이냐면 너무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신을 지나치게 중시한 관념적 역사를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들 때문에 이거 연결되지만 두 번째는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나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 파악을 경시하기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무조건 이제 민족의 혼, 정기 이런 거 강조하다 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 변화의 원동력의 사회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게 1번하고 2번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자기 민족의 역사 중에 보고 싶은 거 봐. 자기 민족의 문화와 정통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국뽕에 취하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숨김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의 형성에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세 번째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족주의 역사는 항상 국수적인 경향으로 띄게 되며 다른 민족의 배타적 감정을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이 예를 든 게 이제 다섯 번째인데 시틀러의 반유대주의나 한국사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주의 평등 흐르기도 하며 그 다음에 그 이게 몇 번째? 이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는 정치 집단의 독재 권력의 유지의 수단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신 정권 때 민족 유신 정권에서 강조하는 역사가 뭐예요? 민족 순환의 역사, 국난 극복의 역사 그런 걸 강조하잖아. 그래서 그걸 유신 정권과 대입을 해갖고 역사관을 이제 성립을 하려고 했잖아요. 유신 정권을 합리화시키고 그다음에 또한 일곱 번째로 볼 수 있는데 자 역사에서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유 문화가 어떤 건지 파악하여 가치를 부여한 거 쉽지 않고 현대에 올수록 그 존재가 어려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현대에 들어오면 이제 이게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국가나 문화권들이 하나 합쳐지잖아. 그 인터넷이나 뭐 물류망의 발달 등등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지역별로 떨어질 때는 각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의 특징에 맞는 건축물이 많죠. 그 주변에 있는 자료들을 사용해갖고 건축 재료를 사용해갖고 이제 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왜? 다 이제 물류망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재들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서울을 가보나 북경을 가보나 일본은 저희 동경을 가보나 다 똑같아. 청천일류 주제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고유한 문화인지 지금은 거의 뭐냐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정체성 자체가.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있고 현재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보죠. 현재 이해. 자, 현재의 이해는 앞에서 이제 요거와 관련돼 있어요. 교훈의 획득의 역사와 관련돼 있어. 근데 여기에는 따로 이제 이거 빼가지고 기술한 것 같아요. 예. 요거는 파란 책의 내용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녹색책 내용과 관련된 걸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앞문장을 좀 볼게요. 자, 역사가 유용한 세 번째 이유는 역사적 사실을 습득하면 현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교훈의 가치 역사와 유사한 내용이에요. 예. 여기 보면 현재의 어떤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원을 알아내며 그 기원과 관련된 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비중 있게 다룬 한국의 역사이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사회 문제를 알려면 그 사회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기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요거는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나오죠. 그래서 근현대사 이제 파트 때 근현대사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역사는 과거에 어떤 사회가 있었는지 그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갔는지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원인이 결과가 무엇인지 그 사회가 어떻게 과거에서 현재 성장했는지 밝혀내며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준 특별한 학문이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죠. 예, 이런 거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자 역사를 많이 이제 알면 사회를 보는 시각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사건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현재의 어떤 경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준거 틀이라고 해요. 준거 틀. 어. 그래서 역사를 많이 알면 전체적 윤곽을 파악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전체 윤곽을 파악할 수 있고 배경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준거 틀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국제 분쟁이 생겼어. 그래서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야. 영토 문제로. 그 알기 위해서는 그 왜 갈등이 생긴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역사 그 뭐냐면 그 베트남하고 중국이 예전부터 뭐 한나라 이전부터 계속 갈등이 있고 지금 영토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아는 것이 중거 틀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중거 틀은 이제 어떤 그 역할을 해주냐. 중거 틀이라는 것은 현재의 경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일련의 유용한 가정을 뜻하는데 역사 속에 일정한 방향이 생긴 변화 요소를 이룬다. 각각 역사의 사건을 독립적이 보이지만 원인과 결과, 개연성, 우연성을 따지다 보면 선행 사건과 후속 사건에 관련된 것이 일정에 맺고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중고틀 형성하게 되고 현재 일어나는 사건의 형성의 원인,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고틀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현재 일어난 사건의 형성과 원인,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할 수 있죠. 나아가서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걸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측. 예언하고 예측은 다르죠. 예언하고 예측은 예언은 그냥 신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여러분들 타로나 이런 것들 볼 때 이제 예언한다고 하죠. 예측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뭐냐면 측정할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가능성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100% 뭐냐면 일어날 것은 같지 않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많은 거죠. 예. 그걸 역사적 사례나 사례를 데이터 삼아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중거털 형성이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날을 예측하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재 역사를 강조할 때 현재 역사란다. 현재 이해를 강조할 때의 그 장점이죠. 근데 이제 그런데부터가 이제 비판이야. 비판은 단점에 해당할 수 있겠죠. 비판은 단점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현재의 특정 문제가 과거의 어떤 역사 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지 적시하기 어렵고 광범위하게 막연한 관련성을 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 연구를 통해 현재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더라도 그것이 한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것이고 사회 부정의 해석이나 한계성에 인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제 역사 연구를 통해서 인종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을 밝혀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해석의 한계성이 존재한다는 거야. 해석의 한계성. 자, 세 번째로는 문제점이 뭐냐? 자, 현재와 과거가 너무 다르고 직접적인 전례가 없어서 과거와 현재와 복잡성을 다루는 데는 어떤 지침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지식보단 오히려 사회학이 더 유용하다.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뭐 국제 관계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역사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 반려견에 대한 제 생각은 역사학을 경제학이나 국제관계, 국제정치나 뭐 이런 거 다 보면 다 역사적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역사 모르면 안 돼. 하여튼 그 제 생각이고 가끔씩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해하는 데만 사용하시고 한쪽 귀로 한쪽 듣고 한쪽 귀 흘리세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인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외워둬야 돼. 예. 제 설명 틀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냥 이해 수단으로 삼는 거지. 정작 애울 거는 요걸 애우세요. 기본선을. 설명틀은 제가 설명하는 설명틀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구나 넘기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이 또 있죠. 여기 물론부터가 이제 비판에 대한 반론이에요. 반론. 첫 번째 반론을 보죠. 첫 번째 반론. 자, 인간 사회가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서 과거의 사례를 현재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첫 번째에 대한 반론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반론이에요. 첫 번째 비판에 대한 반론의 내용이 있고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 문제의 인과관계를 과거의 사실에 비추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서 사회학보다 역사가 유용하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가 과거에 비추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100%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학 같은 경우는 자기 전문적인 부분만 보잖아. 정치학은 정치 관련된 내용, 경제는 경제와 관련된 내용, 사회는 사회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뭐 국제경제나 국제정치나 뭐 이런 걸 논할 때 그것만 봐요? 경제만 딱 떼어서 봐? 아니죠. 그 사회의 어떤 사회나 정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경제학 원칙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닐 수도 있고 변형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예. 그러니까 역사학이 중요하다는 거야. 서로의 어떤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것은 여기부터가 이제 뭐냐면 그 2번하고 아까쯤에 3번에 대한 반론이죠. 비판의 반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더 가보죠. 인격과 교양의 육성으로서 역사.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역사를 많이 알면 할수록 인격이 고매해지고 풍부한 교양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보면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면 알수록 바람직한 인성이 가질 수 있고 사물 사물 사물과 형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판단력이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있고 저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역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인격하고 상관없는 거 같고,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역사 전공한 사람이 다 뭐냐 인격이 고매하고 그래야지. 시틀러도 역사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예. 자, 물론 이제 시틀러가 좋아하는 게 역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음악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했어. 예. 그래서 음악과 미술을 배우면 뭐 인격 수양을 관련 뭐 인성을 찬단 이성을 이제 기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별로인 것 같아.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두 번째로는 자, 여기 보면 역사적 사고하는 방법과 판단하는 방법, 역사적 맥락 속의 자신의 삶과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역사학습을 통해 역사의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자극하여 추리 능력은 물론 자기 표현력과 대화 기술까지 향상시켜준다. 예. 그래서 표현력과 대화 기술 향상, 그 다음에 말빨을 뭐냐면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 같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자신의 삶의 현재 문제 직시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좋은 거네요. 하여튼 세 번째로는 자, 교양과 지성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수 있고 사물의 이면을 깨뜨릴 수 있으며 단정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회의와 비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사의 성과학을 구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역사를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역사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흑백 논리에 되게 빠지고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 많죠. 동의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여기 적혀 있으니까 외워두시고 자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이제 비판 관련된 내용이에요. 비판. 자, 첫 번째로는 자 최근에 실용주의 가치관이 대두되면서 역사가가 가치가 있고 교양이 필요한 학문이라는 인식은 엘리트주의고 어리석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걸 이제 역사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을 내세운 어떤 가시욕의 어떤 그 수단이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나는 이제 뭐냐면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너희들 개돼지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건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두 번째로는 자 역사는 여유 있고 한가한 사람에게 유용할 뿐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무용지물의 생각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 지금 당장 하루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러나부터가 여기가 단점이죠. 비판이죠. 그러나부터가 비판에 대한 또 반론이에요. 반론. 자, 첫 번째로 보면 자, 과거의 역사가들이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오늘날 일반인의 관심사이고 변화가 보통 사람들의 역사의 주인공 등장한 추세이므로 역사가는 엘리트 학문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번째에 대한 반론이죠. 첫 번째 반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반론이죠. 역사는 한가한 사람들만 먹고 한가한 사람들에게 배우는 거고 바쁜 사람들 뭐냐면 배우지 못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도 뭐 역사가 없다면 그 학교 교육 빈약해지고 개인의 상관 능력은 더 초래해질 것이다. 특히 세계사 학습은 점차 다원화되고 상호 의존적 세계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상호 존중, 시민 의식을 길러주는 데 공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건 잘못된 거나 바쁜 사람들도 뭐냐면 이걸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그 개인의 삶이 풍요해지고 뭔가 외국 나가서 좀 약간 서로 연결시켜서 다문화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 발년 치목구는 좀 빈약해. 네, 빈약해.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재발견 내용까지 좀 외워두시고요. 그러면 화환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죠. 화환책에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냐면 37페이지 붙어 있어요. 37페이지. 교양으로서 역사 있죠. 예,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부터 봐야 되겠죠. 이 앞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 자, 역사교육과는 가장 큰 문제점부터죠. 첫 번째로는 요거는 녹색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 자,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고 기억할수록 역사를 잘한다는 생각이 가능성이 높다. 쓸데없는 것까지 다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를 잘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아는 게 아니라 왜 그걸 알아야 되냐. 제일 중요한 내용 성전이죠. 예. 그래서 이 내용 성전이 되게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성의 중요성 경중의 기준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무의미한 역사적 사실을 달달 외우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이와 연결돼서 무의미한 역사적 사실이라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는 주지주의 교육 과정이 빠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역사학자, 역사교육자들이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교양 역사를 강조하는 게 흥미 유지야, 흥미 위주. 흥미나 호기심을 이제 주로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흥미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보고 배우냐면 TV 사극이나 역사 소설 이렇게 이제 보고 역사를 배워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조 파악도 힘들고 비판적 보기도 힘들죠. 허구와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경우야. 그러면 안 되죠.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요거에 이제 문제점을 쭉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자,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교육은 역사는 지나치게 흥미 위주의 역사에 관심을 쏟을 경우 역사를 구조로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마치 역사의 변화를 어떤 영웅이나 개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우연에 의해서 역사적인 얘기가 결정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죠. 대개 이제 TV라든지 역사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경우야. 이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앞에서 이제 연결된 거죠. 역사적 허구하고 사실 팩트를 구분 못하죠. 역사 소설은 이제 허구와 팩트가 섞여 있으니까 실제 역사적 사실의 흥미에 집어넣은 허구를 혼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녹색책이 없는 내용이야. 파란 책만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읽더라도 파란 책만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파란 책만. 그렇기 때문에 파란 책을 읽으셔야 돼. 예. 어떻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가 있겠죠.
교황으로서 역사를 강조하는데 너무 흥미 위주의 역사, 그러니까 TV나 역사 사극이나 이런 걸 보고 역사 배운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두 가지 쓰시오. 그러면 요걸 써야 돼. 요걸. 두 가지. 녹색책 없잖아. 파란 책만 있잖아. 네. 그래서 파란 책하고 녹색 책하고 교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차해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녹색 책으로 넘어가 갖고 역사 의식과 이제 뭐냐면 역사적 사고력에 함량 관련된 내용을 보죠. 자, 이 역사 의식과 역사 사고력 함량은 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외제적 가치라고 하죠. 사회적 요구나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내용인데 반해서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역사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관련된 거야. 내재적 목적과 관련된. 그래서 역사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역사 의식이 뭐고 역사적 사고력이 뭐냐? 이거는 이제 학자마다 달라요. 그 때문에 역사 의식이 뭐냐? 역사적 사고력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와요. 다만 이제 역사 의식과 역사적 관련된 어떤 이제 구체적인 이론 같은 것들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역사 교육의 목적은 역사 의식과 역사 사고의 함량에 주목될 필요가 있다. 원래 이거 자체가 이제 역사 교육의 내재적 목적이에요. 앞에 이제 외재적 목적과 달리. 근데 이걸 강조하면서 아까 전에 역사의식과 역사사고의 그 용어가 정확하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죠. 주관적이라 했죠. 그래서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아 지금. 다만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개념만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역사의식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한 견해나 사상, 느낌 혹은 감정을 가르친 용어로서 역사 철학에서 역사의식과 역사가 동의어로 보기도 한다. 뭐 등등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역사 의식과 이제 역사 교육 간의 이제 관계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요거는 뭐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설명할게요. 예. 보통 이제 역사적 사고력 안에는 되게 많죠. 우리가 이제 뒤에 있지만 연대기적 사고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탐구력도 있고 역사 탐구력도 있고 역사 상상력도 있고 역사의 판단력 있잖아. 예. 그러면 역사 의식은 이 역사 의식, 역사 사고력이 이제 올라갈 때마다 그에 관한 역사 사고력도 바뀌어져요. 올라가죠. 역사 의식이 레벨업 될 때마다 이제 초창기 때는 연대기적 사고력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 탐구력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서면 역사 상상력이 있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 역사 의식이 올리는 역사 판단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 의식이 발달할수록 그에 맞는 역사적 사고력의 범위도 같이 확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상고적인 성격이 갖고 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은 좀 다른 거지만 이렇게 상고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레벨업이 계속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는 뒤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있죠. 그러면 역사의식 구성을 볼게요. 이 역사의식의 구성은 이것도 하나의 관점이에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긴 있어. 그렇지만 일단 이거 애워두셔야 돼요. 이거 암기를 왜 암기하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죠.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로는 역사관이 있고 그다음 자아의식, 존재의식, 시간의식, 변화의식, 문제의식이 있어. 6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역사관은 역사의 본질에 대한 견해와 관점, 역사가 무엇인가? 자아의식은 역사 속의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인식,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식은 역사 속에 자신의 위치에 관한 인식. 그다음 시간의식은 역사 속에서 시간의 존재와 시대의 차이에 대한 인식. 그 변화 발전의식은 역사의 변화에 발전에 대한 인식, 의식. 그 문제의식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현상의 문제와 실천에 관한 의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의 어떤 의식을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그 사고력과 연결되면 시간 의식하고 변화 발전 의식은 어디와 관련돼 있죠? 연대기적 파악력. 뒤에 얘기했지만 역사 사고력이 하위 범주 연대기적 파악력이 있잖아요. 요거 있고. 그럼 역사가는 어디와 연결돼 있죠? 역사적 판단력. 나중에 했지만 역사 사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역사 판단력이야. 판단력은 진짜 뭐냐면 역사의식과 역사 사고를 고도 발달할 때 판단력이 생기는 거야.
판단력이. 예.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있고 역사적 사고력이 정의가 나오죠.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건 어떤 문제나 상황에 처했을 때 역사의 특성을 근거해 상관한 능력을 말한다. 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역사적 사고력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오죠. 나오면 연대기적 역사적 사고 하위범주가 나와. 예.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역사적 사고력은 각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하위범주는 이제 뒤에 좀 갈색증이나 이제 녹색, 남색증에서 좀 얘기할 텐데 네 가지로 구성돼 있죠.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력. 요거 자체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뒤에 지금 얘기하겠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역사적 판단력이에요. 역사 판단력. 역사 판단력. 그래서 역사 판단력 앞에 있는 그 세 가지 있죠. 세 가지보다 뭐냐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는 거야. 네, 역사 판단은 제일 수준이 높은 거죠. 역사 의식도 레벨업이 돼야지만 끝까지 레벨을 만땅이 돼야지 역사 판단력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 네 개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요거 암기해 두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왔고 제일 많이 봤던 내용인데 요걸 이제 최종적인 것은 궁극적 역사의 판단력이다. 그래서 연대기 파악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를 중시하고 인간의 삶과 여러 형상의 연대기 속의 파악한 능력. 역사의 탐구는 사료 비판과 관련된 거죠. 사료를 근거로 과거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출하는 그런 능력. 역사 상상력은 사회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근거를 토대로 관금을 메는 거. 뒤에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관, 삽입 여기 하죠. 보관, 삽입. 그러니까 역사 상상이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사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사료가 완벽하면 상상력 할 필요가 없죠. 그거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료의 불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의 의미와 달라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드문드문한 것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고대사는 되게 역사 상상이 필요하죠. 근데 조선사는 역사 상상이 볼 필요 없어. 네. 왜? 너무 자료가 많아. 지금 근현대사는 역사 상상이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이거 근현대사 연구하려면 저기 연대 역사 탐구력이 중요해. 역사 판단력이나.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내가 세 가지의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도달할 때 역사 판단력을 하는데 증거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자료 해석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판결을 찾아내고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하는 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갈색체가 남색체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자, 위에 네 가지 하위 범주는 개념상 구분하는 건 가능하죠. 실제 별개 존재하지 않는다. 개념상 구분할 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역사 사고를 할 때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교육적으로 때 내가 역사 판단력을 좀 높이면 여길 따로 갖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요걸 세 가지를 이제 네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여길 좀 약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지금 구분해 설명한 거야. 예. 그래서 사고는 총체적으로 정신활동이고 개개의 범죄 별개를 구분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하나의 범주를 중점적 육성은 가능하다. 네 개를 통합적으로 하되 내가 뭐 탐구력을 하겠다면 탐구력 가지고 이제 육성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역사 판단을 하면 역사 판단을 가지고 육성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역사 의식과 역사 사고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앞에 얘기했죠. 역사 의식, 역사 사고의 토대고 역사 의식이 발달되면서 그에 맞는 역사 사고도 관련된 역사가 발달된다. 그러니까 상호적인 그 뭐냐면 관계를 갖고 있다. 그 뒤에 이제 문장이 있죠. 그래서 이럴 때면 역사 의식이 어떤 수준이 있다고 할 때 그때 가능한 역사 사고 범위가 있고 역사적 사고의 신장을 통해서 역사 의식이 선정한다고 생각 성장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역적 의식과 역사 의식과 역사의 사고력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상승작용한다. 예. 상호작용, 상호적인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자 결국엔 역사 의식과 역사 사고의 범위는 상당 부분을 겹쳐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앞에 이제 보면 시간 의식과 변화 의식은 연대적 파악력과 관련이 있고 역사관이나 문제 의식은 역사 판단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앞에 이제 언급했던 내용도 있죠.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내용을.
자, 그 차이가 있다면 역사의식은 역사가 무엇인지 혹은 역사 문제가 어떤 것인지 가는 마음가짐 감각인데 반해서 역사적 사고력은 역사 문제 해결은 정신활동이다. 뭐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가치와 태도라는 거야. 역사의식은. 근데 역사적 사고력은 건 이제 자기 알고 있는 걸 풀어내는 거잖아요.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능과 가정과 기능 정도? 이 정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 교육의 목적 부분을 이제 좀 했고요. 그 다음 장이 뭐냐면 역사 교육의 이제 뭐냐면 목표의 필요성이에요. 예. 목표의 필요성. 그냥 역사 교육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 교육. 근데 역사 교육 목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자체 이론적인 문제는 안 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 네. 그래서 뭐 역사 교육의 상세할 정도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뭐 행동 목표 그 정도는 예전에 한번 02년도에 그때 관련돼서 문제를 냈고요. 역사 교육 목표 관련된 뭐 구체적인 이론적인 거 이런 것들은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요거는 그냥 이 개념만 파악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 있죠?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고 푸시는 연습이 필요한 거야. 스킬적인 것들이 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관련된 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 총괄평가 가보시면 역교도 문제 보면 그런 문제들 좀 있어. 그래서 되게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반적인 이제 뭐냐면 그 목표를 써라. 학습 목표를 써라. 지도안 주어주고 학습 내용 주어주면서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학습 목표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이거는 그냥 그 우리가 생각한 교육학의 목표 중심 교육과정 있죠. 요걸 이제 바탕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역별 목표를 써라는 게 있어. 뭐 지식 이해, 기능 과정,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중에 문제 풀 때마다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요 요령은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지식 이해, 기능 과정, 그 다음에 기능 과정, 그 다음에 가치 태도인데 주로 이제 나오는 문제 지금 한 두세 문제 나왔는데 지식 이해 측면만 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좀 약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목표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교육 목표는 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좀 뭐냐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거죠. 그 교육 목표 안에도 위계화가 있어갖고 뭐 학교 교육 목표,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단원 목표, 수업 목표, 학습 목표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 수업 목표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지도안과 관련돼서 학습 사항과 내용, 학습 내용과 관련돼 갖고 수업 목표를 제시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콜단 파인지 목표 분류를 좀 볼게요. 콜단 파인지 목표. 요거는 파란 책을 잠깐 펴보세요. 파란 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파란 책 80페이지 펴보세요.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콜단 파인즈의 목표 분류는 앞에 이제 교육학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이 있죠. 요거와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은 이제 인지적 영역,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인지 영역에는 지식, 이해적, 적용력, 분석력 등등 있고 정의적 영역, 감수, 반응, 가치화 등등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요거를 역사 교육에 적용된 것이 콜던 파인지 목표 분류예요. 예, 콜던 파인지 목표 분류.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관련된 기출 문제는 예전에 객관식 때 한번 두세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객관식이 이제 그러니까 97년도 그 장학사들이 냈던 문제들 있죠. 그때 이제 한번 두세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11년도 기출 문제가 있어요. 11년 기출 문제 보면 요 컬단 파인즈 목표 분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 교육학자들이 이제 그 제시된 그 목표 분류가 있어요. 그거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기본서가 아니라 구상책이나 뭐 그런 데서 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어. 예. 나올 가능성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모르죠.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를 공부할 때 이제 어디에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예. 일단은 여기 쫙 보시면 알겠지만 대영역, 대영역 있고 소유역, 세부 목표가 있어. 대영역이 뭔지 알아야 돼. 첫 번째 역사학습 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의 특성, 그 다음 기능과 능력, 그 다음에 학습의 교육적 결과. 여기 이제 크게 4개의 분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이제 그 역사학습 태도 나는지, 그 다음에 학습의 교육적 결과는 이제 뭐와 관련되냐? 정의적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능과 능력이나 그 다음에 교과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 영역 관련된 거겠죠. 거기에서 이제 교과의 특성에서 좀 보면 요거는 교과의 특성 역사 교과만 있는 거야. 역사 교과만. 그러니까 다른 교과와 뭐냐면 범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교과의 특징이죠. 그리고 보시면 읽어보면 다 이렇게 있어. 사료 문제 관련 1차 자료, 2차 자료 그런 거 관련된 거고 기능과 능력이라는 것은 역사 교과 외에도 다른 교과와 좀 약간 겸직할 수 있는 거, 공통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기능과 능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분류가 있고 어떤 게 정의적이고 어떤 게 인지적 영역인지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시험문이 나왔던 게 이제 뭐냐면 여기 파트 중에 상상의 영역하고 역사 상상력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여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외삽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외삽은 이제 이게 역사 관련된 건데 이것도 천문학도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게 좀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증권의 이제 그 간격을 배우는 건데 역사학도 있지만 천문학도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블랙홀이라든지 뭐 은하와 은하 간의 거리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추론해내잖아. 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네. 자, 여기 콜든 파인즈가 이제 그 제시한 건데 역사학습 태도를 보죠. 자, 역사학 태도는 주의, 반응, 그 다음에 상상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는 앞에 있는 이제 뭐냐면 블룸의 교육 목표 관련돼서 이제 보면 여기 뭐 감수, 반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이제 겹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고 그래서 주의는 뭐 역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책 관심을 갖고 가능은 다른 사람에게 관찰이나 경험의 내용을 말을 전달하는 거 뭐 이런 게 있고 상상이 이제 좀 본데 이 상상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면 자 역사적 증거에 입각해서 극적인 형태로 감정과 행동을 표현한 거. 극적인 형태 있다고요. 이건 보면 역할극하고 관련된 거죠. 역할극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역사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역사적 판단력 필요하고 하여튼 역할극하고 관련돼 있고 이 감정이 또 관련돼 있죠. 감정이. 그래서 이제 요거 동의시 여기 부분이 감정이입인데 자 역사상 어떤 인물의 관점에서 그 시대의 문제를 보고 그 인물과 자기를 동일시하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여기에서 말하는 동일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일시와 좀 다른 개념이야. 좀 약간 역사적인 어떤 자료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거 정의적인 것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 교과의 특성을 보시면 여기 다 뭐와 관련된 사료 비판 관련된 거야. 자료라는 걸 사료죠. 예. 여기 보면 자 1차 저주와 2차 저주를 구분하는 거죠. 예. 1차 저주는 그 유물과 문서 같은 이제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쓴 거죠. 그래서 1차 저주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물 문서 등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2차 저주는 이 1차 저주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해석된 자료죠. 예. 그래서 2차 자료에 나오는 인물과 용어들의 역사적 맥락을 관련적 알기. 뭐 역사가들의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서술되는 걸 보는 거고 자, 절차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이제 뭐냐면 뭐 사료 비판 분석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증거 이용해 사료를 평가하기, 증거 속의 허점을 인식하고 1차, 2차 사료 분석하고 종합하기. 그 다음에 결과. 그래서 이제 2개 또는 그 이상의 진술이나 그림들을 서로 비교하기 뭐 등등 이렇게 있고 자 기능과 능력은 이제 뭐 각자 이제 보시는데 여기 외삽 능력을 볼게요. 외삽은 보관하고 사료의 불확실성을 뭐냐면 불충분한 사료를 이제 보관하는 거죠. 메꾸는 거죠.
근데 요거는 역사학도 필요하지만 천문학도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외sab을 보면 자, 증거를 음미한 후 믿을 만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증거 내 허점을 메우기 위해서 믿을 만한 제안을 하기, 합리적 가설 형성하기. 이게 외sab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학습의 교육적 결과 보죠. 학습의 교육적 결과. 자, 그 학습의 교육적 결과하고 이제 교과의 특성은 이제 역사과만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는요. 통찰 가치에 대한 지식, 합리 판단. 요거 외워두세요. 여기 중간에 이제 소유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어느 게 통찰이고 어느 것이 가치에 대한 지식이고 합리적 판단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통찰을 보면 자신의 문화에서 정상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행동에 대한 공감적으로 말하기. 네. 자 그다음에 맥락적 감정과 관련된 거죠. 약간 다른 신념, 문화, 의견, 관념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인간 생활의 정상적 계속적인 부분으로 인정하기 이렇게 있고요. 가치에 대한 지식 보면 사실과 가치 판단을 구분하고 하나의 특정한 가치의 지지가 행동을 결정하며 특수한 결과가 가져오는 사실을 인식하기, 한 개인의 가치 선택을 결정한 요소를 인식하기 이렇게 있고 합리적 판단을 보면 보고된 자료 내에서 편견과 허점을 확인하고 현재 상황을 복잡성을 인식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기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거 여기 뭐 내용 요소까지 물어보지 않아도 요거 나오고 나서 이게 뭐냐 요거 나와서 여기 뭐냐 요게 나와서 여기 뭐냐 물어볼 수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통찰 가치에 대한 지식 합리적 판단 배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볼게요. 자 콜단 파이즈 목표 분류는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 입각하면서 역사교육의 특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려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1번 영역의 목표는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있고 유익한 국가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주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며 역사적 상상을 자극시키는 거다. 자 1번 영역이 뭐예요? 1번 영역이 역사학습의 태도와 관련된 거죠. 역사학습. 그래서 역사학습의 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묻을 수가 있잖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뭘까요? 예, 교과의 특성이죠. 교과의 특성. 역사 교과의 특성을 얘기해요. 자, 영역별 목표는 증거 자료와 절차 및 방법의 측면에서 역사적 탐구의 특성을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기능과 능력 관련된 내용이죠. 예, 기능과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자 역사 교육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기능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거 다 쓰시면 돼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요 세 가지 키워드 있죠. 세 가지 학습의 교육적 결과 내용이죠. 다 쓰시면 돼. 그래서 역사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올바른 역사적 통찰력과 가치 인식 및 합리적 판단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음을 제시한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의 그 효과, 교육적 효과, 특징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문제를 내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낼 수가 있어. 채점하기 편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역경을 읽다 보면 추상적이고 막 자기들끼리 농박하고 그런 내용은 안 나와. 그런 내용은. 그런 것들은 자기들도 몰라. 그 역경 교수들도 그 번역만 하고 그렇게 한 거지. 자기도 이해해갖고 그 번역한 게 아니야. 예, 그런 건 안 나오고 주로 이제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 있죠. 그런 데 축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야. 그 녹색 책이나 파란 책이나 그런 부분이 좀 적긴 적은데 우리가 보는 뒤에 있는 남색 책, 갈색 책 그런 내용들은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런 의견 내고 저런 의견 내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골치가 아파요. 예. 그런 거 각을 버리세요. 예. 나오는 부분만 딱딱 떨어지는 부분만 외워주세요. 내가 문제를 낼 때 채점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주로 낸다 그거죠. 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의견이 확실치 않은 부분은 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 내도 누구나 못 맞춘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 교육의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콜단파인지 목표 분류를 좀 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영역법 목표 관련된 내용을 잠깐 설명할게요. 예, 녹색책 잠깐 3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30페이지인데 이 영역법 목표는 크게 이제 있는데 지식 이해.
그다음 기능, 그다음에 가치 태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인지주의 심리학의 바탕으로 한 어떤 목표 분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바탕은 목표 분류하고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이 목표 분류에 따라서 이 지도서에 있어. 그 목표 딱 지도서 펴 보시면 아, 학습 목표 해 갖고 이 지식 이해 측면, 기능 측면, 가치 태도 측면이 있어요. 시험 문제는 이 지식 이해 측면에서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여기가. 근데 이거는 말려 설명하는 것보다는 문제 풀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념만 파악을 해 두시면 되고 지식 이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느냐 그렇게 있고 기능이라는 것은 그것을 자신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이제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내거나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용어가 가정 기능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졌더라고요. 가정 기능. 네. 가정자가 집어넣었어. 네. 그 다음에 가치 태도.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란 책 내용을 잠깐 볼게요. 파란 책. 요거 관련된 설명 중에 파란 책 내용 있는데 파란 책 몇 페이지 보시냐면 90페이지 펴보세요. 90페이지. 90페이지. 이거는 개념 파악 정도 보시고 이제 할 때 이해할 때 이제 보시면 되는데 90페이지 잠깐 몇 페이지야? 갑자기 90페이지 이거 90페이지. 자, 여기 지식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설명 드럽게 많네요. 예,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되게 많네. 이게 쭉쭉 넘어가서 가치 태도가 그 옆에 있거든요. 예, 가치 태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